안녕하세요. 전 항상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희생만 하고 살아온 40대 여자입니다. 제 나이 벌써 40대 후반, 저는 가족을 위해 사는 제 인생이 억울하다거나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엄마로서, 아내로서 헌신하는 삶이 오랜 꿈이었습니다. 남편과 시모가 저에게 저지른 그 일만 아니었다면 어쩌면 아직도 헌신을 가장한 착취를 당하고 있었겠죠. 제게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제가 6살 무렵 오래 앓던 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사실 어머니 얼굴도 목소리도 흐릿하네요. 남들 다 있는 엄마와의 추억, 함께한 소소한 일상들이 저에겐 하나도 남아있질 않아요. 항상 어머니의 존재가 그리웠고 빈자리가 느껴지는 날엔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할머니께서도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기에 방학만 되면 시골집에 놀러 갔다 오는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끼니마다 할머니가 해주신다는 푸짐한 음식들은 어떤 맛일까 상상만 해볼 뿐이었죠. 때문에 전 미래에 태어날 아이들에게 제 유년 시절의 외로움을 절대로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 꿈이 현모양처라고 하면 그게 뭐냐고 시시하다고 하겠지만 제겐 어떤 꿈보다 소중하고 꼭 이루고 싶은 목표였죠.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싶다는 생각에 대학에서도 간호학과를 전공했답니다. 늘 침대에 누워 계시던 기억으로만 남은 어머니 생각이 났거든요. 병실의 중년 여성분들만 보면 꼭 제 어머니 같아서 하나라도 더 챙겨드리려 했었죠. 환자분들도 고맙다며 항상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체력적으로 힘든 날도 많았지만 따뜻하게 잡아주시는 손을 보면 어릴 적 상처까지 위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고, 난 자식들도 나 몰라라고 이렇게 병실에서 죽기만을 기다려야 하나 했는데 우리 간호사님이 항상 신경 써주시니까 어찌나 고마운지 몰라요. 젊은 사람이 이렇게나 어른들을 잘 모시니 부모님께도 참 잘하겠어. 환자분들 모두 제 어머니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얼른 회복하셔야죠. 이거 내가 아들이 와도 안 주던 간식인데 간호사님 가져가서 먹어요. 내가 너무 고마워서 그래. 환자분들께서 저를 어찌나 예뻐하시는지 병실을 한 바퀴 돌고 오면 주머니 가득 간식이 넘쳤다니까요. 간식은 혼자 먹지 않고 어르신들과 나눠 먹곤 했는데요. 장기 입원 병실이나 노인 병동엔 찾아오는 가족들이 적어 혼자 계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 당시 제가 담당인 병동에 유독 자주 입원을 하는 여사님이 계셨어요. 면회를 오는 사람은 아들들 뿐이었는데 아들 중에 누구라도 오는 날이면 어찌나 아들 자랑을 하시던지 여사님 아들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니 글쎄, 우리 아들이 엄마 맨날 아파서 속상하다고 퇴원하면 안마의자도 사주고 돌침대도 사준다고 했다니까. 아유, 저번에 보니까 30분도 안 있다가 가더구만. 하여튼 허풍은? 허풍이라니? 이 옆에 내가 뭘 안다고 떠들어? 자네가 봤어? 아들 없다고 질투하는 거지 지금? 그러다 보니 심심치 않게 옆자리 환자분들과 다투시더라고요. 나중엔 여사님이 아무리 말을 걸어도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자랑하던 아들들도 바쁜지 가끔 방문하는데 같은 병실 분들과 사이도 좋지 않으니 적적하실까 싶어 일부러라도 말을 더 걸곤 했습니다. 제가 여사님을 살뜰하게 챙기니 다른 환자분이 질투가 나셨는지 어느 날은 저에게 몰래 귀띔을 해주시더군요. 저 옆에 내 아프다는 거 순전히 뻥인 거 알지? 남편 죽고 그 잘난 아들들이 엄마 보길 소닥 보듯이 하니까 관심 받으려고 맨날 입원하는 거잖아요. 그니까 괜히 마음 써줄 거 없어요. 여사님이 꾀병이라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그런 사연이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왠지 더 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가족의 정이 그리웠으면 입원을 해서라도 관심을 받고 싶어 하실까. 지방에 혼자 계신 아버지 생각도 나고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환자분, 오늘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 전에 계속 허리 아프다고 하셨죠? 찜질팩 좀 챙겨드릴게요. 참 고마워요, 간호사님. 간호사님 아니면 하루 종일 말할 사람도 없네요, 이제. 간호사님 같은 딸이나 며느리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꼬. 심심한 병원 생활 중에 제가 유일한 말동무신지 이렇게 유독 저를 아끼고 예뻐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다른 업무를 보고 있는데 여사님 병실에서 콜이 왔더군요. 혹시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 싶어서 얼른 병실에 가보니 여사님과 아들로 보이는 두 분이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게 정말이냐? 어린 나이에 사정이 참 딱하긴 하구나. 부모도 없이 혼자 동생들 다 키우고. 그래도 밝고 착한 사람이야, 엄마. 나 진짜 결혼하고 싶어. 그 사람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면 안 돼? 나도 죽은 네 아빠가 남긴 집 한 채 꼴랑 있는데 뭘 어떻게 도와달라는 거냐? 엄마도 그 사람도 불편하겠지만 여유 자금 모을 때까지만 같이 살면 어떨까 싶어. 그 사람도 좋다고 했고. 나야 아들 며느리랑 살면 좋겠지만 요즘 홀시어머니 모시고 싶어하는 사람 흔치 않은데 우리 애비 며느라가가 참 기특하구나. 너희만 좋다면 나도 찬성이다. 진짜 고마워, 엄마. 당장 전해주고 올게. 여사님의 아들은 병실 앞에 서 있는 제게 목례를 하더니 핸드폰을 붙들고 달려나갔어요. 곁에 큰아들로 보이는 사람이 엄마 정말 괜찮아 하며 여사님을 살피고 있었죠. 둘째도 장가가고 엄마한텐 이제 우리 장남밖에 없어. 여사님이 아들 손을 붙잡고 하도 애틋해 하시길래 저도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건넸어요. 환자분, 오늘 아드님 오셨나 봐요? 허리는 좀 괜찮으세요? 아이고, 간호사님, 여긴 우리 큰아들. 여긴 나 돌봐주시는 간호사 선생님. 간호사님이 나를 어찌나 잘 챙겨주시는지 원. 우리 큰아들처럼 엄마를 챙겨주신다니까. 그 큰아들이란 사람 첫인상은 평범했어요. 여사님은 우리 아들 잘생겼죠? 멋있죠? 하며 연신 칭찬하기 바빴지만은요. 하지만 어머니를 살피는 모습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여사님은 그날 이후 날마다 저를 호출해 아들 자랑을 하셨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안정적이고 복지도 좋은 공기업에 다녀요. 거기가 정년까지 월급이니 보너스니 얼마나 잘 나오는 줄 몰라요. 이런 신랑감이 또 없을 텐데, 그쵸? 처음에 맞장구도 치고 대답도 잘해드렸는데 갈수록 자랑이 심해지더군요. 돈 얘기에 제가 별 반응이 없자 엄청 다정한 아들이다, 가정적이다, 가족밖에 모른다며 정말 다방면으로 아들을 어필하더라고요. 내 둘째한텐 비밀이지만 내가 사실 첫째 몫으로 모아둔 돈이 조금 있어요. 결혼하면 전셋집이라도 얻어주려고. 지금은 둘째 아들 내외와 같이 살고 있는데 우리 둘째 며느리가 저를 얼마나 따르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제가 그렇게 대한민국 최고의 시모상이라네요. 매일 이렇게 본인에 대해 어필하셨습니다. 하지만 부담스러워 이쯤에서 정중하게 거절해야겠다 싶었어요. 저 환자분 제가 한마디 하려던 그때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큰아들이 병문 안을 왔더군요. 양손에 짐을 바리바리 들고서요. 간호사 선생님 계셨네요. 어머니가 입맛 없어 하시길래 도시락을 좀 싸왔어요. 평소에 좋아하시는 반찬인데 이거 드셔도 괜찮나요, 간호사 선생님? 그러곤 도시락을 꺼내는데 무려 5단 도시락을 싸왔더군요. 여사님 말대로 참 다정하고 세심한 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과식하지 마시고 천천히 드세요. 그럼 아드니까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아유, 벌써 가시게요? 더 있다가 가시지. 우리 큰아들이 이렇게나 많이 쌓았는데 맛도 좀 보시고. 부족한 솜씨지만 제가 직접 요리한 도시락이에요. 맛이라도 보고 가세요. 아니면 따로 담아드릴까요?
곧 교수님 회진 시간이라 도시락 맛은 보지 못했지만 아픈 어머니를 생각해 저 투박한 손으로 요리를 했다고 하니 그때부터 사람이 좀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마주칠 때마다 어머니 거 챙기다 제 생각이 났다며 작은 선물을 주더라고요. 이런 거 받으면 안 된다고 계속 거절해도 몰래 제자리에 와서 놓고 가거나 제 주머니에 초콜릿을 잔뜩 넣고 도망치듯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거절할 때마다 당황하며 진땀을 흘리면서도 꼭 주고 가고야 마는 모습이 참 순수하고 다정해 보였어요. 외로움을 많이 타는 전 가정적이고 다정한 사람이 이상형이었거든요. 제가 개인적인 선물은 받지 않자 간호사 전체에게 커피를 돌리기도 하고 추운 날이면 미리 따끈하게 데워둔 핫팩을 제 손에 쥐어주기도 했습니다. 병실 복도에서 잠깐 마주칠 때도 매번 어머니를 잘 돌봐주어 감사하다고 인사를 건네왔어요. 사실 제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지만 환자 보호자가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해 마음을 꾹 누르고 있었죠. 여사님이 퇴원하시면 끝날 인연이라고 생각하면서요. 여사님이 퇴원하시던 날 역시나 그 사람은 찾아왔지만 평소와는 다르게 그동안 감사했다는 인사만 하고 여사님을 챙겨 퇴원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회진을 돌고 간호사 스테이션에 돌아왔는데 동료 간호사가 제 팔을 쿡 찌르는 게 아니겠어요? 얼른 1층에 내려가 보라며 자세히 얘기는 안 해주고 저를 1층으로 떠밀었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가 생겼나? 누가 찾아왔나 싶어 얼른 1층으로 내려가 보니 그 사람이 꽃다발을 들고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병동엔 꽃다발을 못 들고 간다고 해서 간호사님, 아니 유나 씨,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 보호자님, 제 이름은 이종섭입니다. 어머니도 퇴원하셨고 이제 보호자도 아니죠. 오늘 이 자린 유나 씨를 좋아하는 한 남자로 왔습니다. 제 마음 받아주세요. 그 사람이 건네는 장미꽃 20송이. 드디어 평생 외로웠던 절 따스하게 안아줄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어요. 우린 그렇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1년 반 동안 연애하며 가끔은 다투기도 했지만 알콩달콩 행복한 시간을 보냈네요. 조금 특이한 게 있다면 그이와 단둘이 만나는 횟수만큼 어머님도 자주 만났다는 거지만은요. 어머님은 제가 딸 같아서 좋다며 기회만 되면 같이 밥 먹자, 차 마시자, 쇼핑 가자 하시며 저를 불러냈어요. 가끔은 부담스러웠지만 친어머니와도 나란히 앉아 밥 먹은 기억이 없어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렇게 시간을 보냈겠구나 싶어 나쁘지 않았습니다. 시댁은 시아버지가 남편이 25살 때 돌아가셨다고 했고 시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고 결혼 전에 동서될 사람을 몇 번 만났었는데 동선 참 착하고 때가 묻지 않은 사람이라 좋았습니다. 결혼 생활하면서 형님과 동서 간의 갈등도 많다고 들었는데 우린 잘 지낼 수 있을 것만 같았죠. 그리고 어머님이 몇 번이고 말씀하시던 큰아들을 위해 마련해 뒀다는 돈은 3천만 원이었어요. 저와 남편이 모은 돈, 이제는 시모가 되신 어머님이 주신 돈, 그리고 친정아버지께서 주신 돈을 모으니 괜찮은 집 한 칸 정도는 얻을 수 있겠더라고요. 결혼 예산에 대해 남편과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은 모은 돈이 적다며 미안해하더군요. 들어보니 시댁에 안 좋은 일이 생긴 적이 있었는데 그거 해결하느라 돈을 많이 모으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전 그때 남편 등을 두드려주며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응원을 해주었죠. 이제 부부가 됐으니 한마음 한뜻으로 모아간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결혼 이후 처음엔 시모와 잘 지냈습니다. 너무 잘 지내다 보니 시모의 호출은 잦아졌어요. 명절과 공휴일은 항상 시댁으로 가야 했고 날이 좋으면 좋아서 또 나쁘면 나빠서 아주 다양한 이유로 저를 불러내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예뻐해서 그런 거라며 그래도 당신이 불편하면 안 가도 된다고 했지만 어떻게 남편 혼자 보낼 수 있겠나요? 그리고 제가 시댁에 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 더 있었어요. 형님, 오셨어요? 저 정말 죄송한데 잠깐 은행 좀 다녀와도 될까요?
편하게 다녀와요. 내가 집안일 좀 하고 있을게요. 우리 큰 며느리 왔구나. 아니, 넌 방금 언니 형님한테 뭘 시키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어머님. 제가 은행 업무를 볼 시간이 없어서요. 빨리 다녀올게요. 하여튼 넌 그런 건 미리미리 알아니까 게을러 터져선 원. 과일이나 좀 내오고 나가든지. 유나나 앉아서 좀 쉬어라. 배는 안 고프니? 그건 바로 고생 중인 동서 때문이었어요. 시모는 동서를 딸같이 여긴다고 하셨지만 시댁에 갈 때마다 아기 키우랴, 집안 살림하랴, 세수할 시간도 없이 바빠 보이는 동서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듣자 하니 저 오기 전에 집안 대청소도 다 하고 온 가족 이불 빨래까지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동서가 차린 저녁 식사를 다 먹고 설거지라도 해야겠다 싶어 팔을 걷어붙이자 동서가 깜짝 놀라 달려왔어요. 형님,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내일 출근도 하신다면서요. 동서야말로 앉아 있어요. 아무리 어머님이 잘해주신다고 해도 시댁에서 살기 힘들죠? 서방님 바빠서 육아도 혼자 하고 고생이 많아요. 어머님이 잘 해주셔서 괜찮아요. 제가 형님처럼 당장 나가서 돈을 벌어올 수도 없고요. 아유, 무슨 그런 소리래요. 너무 힘든 날이면 어머님께 부탁드리고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오고 그러면 좋을 텐데. 동서는 대답 없이 시선만 떨궜습니다. 그때는 육아와 집안 살림을 다 하기 너무 힘들어 그래 보이나 했죠. 뒷정리를 끝내고 시모가 싸주신 반찬을 가득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우리가 모실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둘째 내외가 잘 모시고 있는데 우리가 왜? 난 당신이랑 곧 생길 우리 아기와 알콩달콩 살고 싶어. 당신 요즘 어머니께 너무 소홀한 거 아니야? 결혼 전엔 도시락까지 싸오더니 어머님 서운하시겠어. 도시락? 그거 다 엄마 작품이야. 당신 꼬시려고 엄마랑 머리 좀 굴렸지. 뭐?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당신이 얼마나 좋았으면 어머니랑 나랑 그런 짓까지 했겠어. 봐주라. 당신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그랬어. 내 마음만은 진심이었다고. 예쁘게 봐달라며 애교를 부리는 남편에게 뭐라 할 수는 없었지만 조금 놀란 건 사실이에요. 연애 때 상대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가식을 떨기도 한다지만 그 모든 게 시모의 계획이었다니 생각할수록 실망감이 몰려오더군요. 집에 돌아와 속 편하게 자는 남편을 꼬집어봐도 화가 풀리지 않았어요. 한편으론 저와 얼마나 결혼하고 싶었으면 라면도 못 끓이는 사람이 그런 연기를 다 했을까 싶기도 했고요. 그때 이미 첫 아이를 가지려고 준비하던 때여서 연애 시절 해프닝으로 넘겨야지 하고 말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첫 애를 가졌고요. 저는 워킹맘이자 며느리이자 아내로 바쁜 일상을 행복이라 여기며 묵묵하게 제 역할을 해나갔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나고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에 깜짝 놀라 현관으로 나가보니 시모가 씩씩거리며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급히 안으로 모시고 무슨 일이냐고 여쭤보니 동서가 걷어준 은혜를 모르고 도리어 시모를 상대로 기싸움을 한다는 것이었어요. 집에 호박이 좀 있길래 처리도 할 겸 천이나 부쳐 먹자 했더니 입을 대빨 내밀고 천을 다 태우고 있는 거 아니냐. 그거 보고 어른으로서 한마디 했다고 울고불고 사니 못 사니 하는데 내가 속이 안 터져? 동서가 그랬다고요? 그럴 사람이 아닌데? 너 지금 같은 며느리라고 편드냐? 그럼 내가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예뻐했는데.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내일 동서 만나서 얘기 좀 해볼게요. 그래, 네가 맏며느리니까 만나서 따끔하게 혼 좀 내라. 요즘 젊은 애들 시자만 붙으면 경기를 일으킨다더니 내 말은 씨알도 안 먹히는구나. 시모가 혹여나 혈압으로 뒤로 넘어가실까봐 일단 작은 방에 자리를 깔아드리고 겨우 한숨 돌렸네요. 밤새 어떻게 말해야 할지 머리를 뜯다가 일단 약속부터 잡는 게 낫겠다 싶어
동서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시모는 우리 집에 계시니 제가 집으로 가겠다고요. 동서도 잠을 못 자고 있는지 금방 그러자고 답장이 오더군요. 바로 다음 날 점심시간을 틈타 시댁으로 찾아갔습니다. 배를 누르자 밤새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은 동서가 나오더라고요. 형님, 밤중에 놀라셨죠? 죄송해요. 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거예요? 어머님 화가 많이 나셨던데. 동서는 다시 눈물이 나는지 더듬더듬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어머니가 호박전을 좀 하라고 하셨는데 애는 계속 울고 어머님은 허리 아파서 애 못 본다고 하시고 애 둘러엎고 전 부치다가 제가 좀 태웠어요, 형님. 그거 가지고 어머님이 그렇게 화를 내신다고요? 이제까지 말씀 못 드렸는데요, 형님. 저 어머니 무서워서 더는 못 살겠어요. 하루하루가 살오는 판이에요. 어머님이 형님께는 잘해주시죠? 저는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동생들 학비 보태느라 모아둔 돈도 없고 이렇게 염치 없게 시댁에 들어와서 살고. 동서, 그런 말 하지 마요. 어머님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 저요, 새벽에 아기 울음소리보다 어머님 눈치에 먼저 일어나요. 어머님이 원하는 아침을 안 차려두면 하루 종일 허리도 못 펴게 집안일을 시키세요. 말끝마다 네가 못 배워서 그렇다. 저 못 배운 것 좀 봐라 하시는데 아기가 크면 혹시 그 말 알아듣고 우리 엄마 못 배운 사람이구나 할까봐 겁나요. 동서가 털어둔 그간의 이야기는 가히 충격이었어요. 제가 알던 시모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쉽지 않은 성격이신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한 사람을 무시하고 괴롭히는 사람일 줄이야. 동서, 내가 미안해요. 난 정말 그런 줄 몰랐어요. 혼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동서와 전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디 털어둘 친정도 없는 동서가 그간 얼마나 속이 답답했을까요? 그래도 형님이 계셔서 이때까지 버텼어요. 몰래 용돈도 주시고 시댁에 오시면 저 쉬라고 집안일도 거들어주시고. 아휴, 내가 해준 게 뭐 있다고. 앞으로 또 이런 일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말해요, 동서.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점심시간이 다 지나 동서를 시댁에 두고 나와야 하는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동생은 없지만 동생이 있었다면 이런 마음일까 싶더군요. 사실 서방님과 동서 결혼식 때부터 동서 표정이 너무 어두워 내심 마음이 쓰였거든요. 그때는 비워둔 부모님 자리가 슬퍼서 그런가 했는데 듣고 보니 결혼 전부터 시모가 동서를 계속 무시하고 깔보고 있던 거였어요. 그날 이후부터 저도 태도를 좀 바꾸기 시작했네요. 시모가 동서를 부르기 무섭게 제가 먼저 나섰어요. 잠깐이라도 동서를 쉬게 해주려고 시모에게 일을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예, 우리 큰며느리 잡채 좋아하는데 당면 삶고 냉장고에 채소들 좀 다듬어서 잡채 좀 해먹자. 그 정도도 못하는 건 아니지? 아유, 동서가 한 잡채 맛없어서 못 먹겠더라고요. 동서는 가서 애 봐. 애가 너무 울더라. 잡채는 어머님 해주시면 안 돼요? 저 어머니 잡채 먹고 싶어서 한 걸음에 달려왔잖아요. 내가 직접 하라고? 어머님 잡채 오랜만에 먹고 싶어요. 네? 해주실 거죠? 아, 너무 맛있겠다. 저는 눈치 없는 척 동서를 방으로 밀어넣고 시모를 주방으로 이끌었어요. 시모는 별수 없이 냉장고를 여시더라고요. 김장 때나 명절에 이 방법을 몇 번 써먹었더니 시모도 약이 바짝 오르셨는지 다른 방법으로 동서를 몰아붙였어요. 요즘 애들은 영어도 잘하고 다른 나라 말도 곧잘하던데 둘째는 영어 한마디나 할 줄 알아? 남들은 시어머니 모시고 해외여행도 간다던데 아유, 내 팔자야. 아유, 어머님 바람 쐬고 싶으셨구나. 그런 말을 하시죠. 저랑 지금 드라이브 가요. 지금? 저녁 시간 다 됐는데 어딜 나가니? 네, 저랑 단둘이 가요. 동서는 외출할 준비가 안 됐네. 그리고 아기까지 데리고 가긴 좀 힘들고 어머님이랑 저랑
둘이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와요. 그렇게 시모를 데리고 나와 동서에게 몰래 기프티콘과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동서, 내가 어머님 모시고 멀리 나갔다 올 테니까 그 틈에 이 쿠폰으로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와요. 내가 서방님께도 말해뒀어요. 어머님 어디 가시니까 빨리 집에 오라고. 서방님 오시면 애도 맡기고 혼자 실컷 놀다 와요. 하지만 이런 방패막이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제가 출산을 하고 시댁에 가기 어려워졌거든요. 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동서와 시모를 떼어놓는 방법뿐이었어요. 저는 시모와의 합가를 제안했어요. 저도 육아휴직을 오래 하기 어려웠고 제겐 육아를 도와줄 친정 어머니가 안 계시잖아요. 동서에게 미안했지만 시모는 저에겐 다정한 편이셨고 제 아이가 할머니와 함께 자라면 정서에도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었죠. 왜 스스로 힘든 길을 가냐고 묻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항상 가족들로 북적이는 집이 그리웠거든요. 남편에게 진지하게 합가를 제안하자 정말 괜찮겠냐며 재차 묻더군요. 당신만 이렇게 계속 날 위해주면 난 괜찮아요. 어머님도 나한테 잘해주시고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우리 어머니 성격 내가 제일 잘 알잖아. 당신 고생하는 거 싫어. 항상 나를 최우선으로 위해주는 남편과 우리 아이만 있다면 시모와 살면서 조금 잡음이 생겨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그건 헛된 꿈이었을까요? 맞벌이를 하는 제가 행여나 남편을 못 챙겨줄까봐 시어머니는 아주 전전긍긍하시더라고요. 고생이 많다며 제 손을 잡아주던 결혼 전 시모는 아예 딴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남편도 처음엔 고생하지 마, 괜찮아 하더니 시모가 본인 편이 되어준다 싶었는지 내심 제가 독박 살림, 독박 육아를 하는 걸 방관하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나란히 누워서 대화해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더군요. 저는 쉴 틈 없이 바쁘고 외로웠습니다. 그래도 시모가 아이에게 좋은 할머니였다면 다 참고 견뎠을 거예요. 그 사이 둘째까지 낳고 기르며 1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시모는 여전히 외출하고 돌아온 아이들 손 한 번을 씻겨주지 않는 냉정한 할머니였네요. 남편이 출장 가던 날 아이들을 껴안고 잠드는데 큰아이가 옆방에 할머니 들을세라 제게 귓속말을 하더군요. 엄마 있잖아. 할머니는 우리 싫어하는 것 같아. 자꾸 아빠랑 비교해. 아빠 내 나이 때 벌써 자기 밥을 다 해먹고 청소도 했고 공부도 잘했대. 옛말에 손주 사랑은 내리 사랑이라더니 아들을 너무 사랑하면 그것도 아닌가 봐요. 아들 걱정이 어찌나 많으신지 이제는 직장을 관두는 게 어떠냐고 강요 아닌 강요를 하시더군요. 애들도 커가는데 갈수록 엄마 손길이 필요할 거고 종섭이도 요즘 영 피곤해 보이더라. 네가 옆에서 내조해야 하지 않겠니? 언제까지 환자들 뒤치다거리만 할 거야? 종섭이가 월급도 따박따박 갖다 주는데 굳이 너까지 돈을 벌어야겠니? 애들 이제 학교도 들어갈 거고 저희 5 식구 생활비도 많이 들어가요, 어머님. 너 지금 나 생활비 안 낸다고 눈치 주는 거냐? 나 원참 결혼할 때 준 돈은 그새 잊었어? 일해서 잘해줘봐야 하나 소용없지. 입 닦으면 끝이지 아주. 시모는 그렇게 호통을 치고 방으로 들어가셨고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정말 일을 간둬야 하는 것인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때 작은 방에 있던 큰아이가 쪽지에 삐뚤빼뚤하게 쓴 편지를 가지고 나왔어요. 할머니한테 들키지 말고 엄마만 봐. 편지엔 간호사인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고 천사 같다며 엄마 사랑해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소리도 못 내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제일 멋지다고 한 일을 간둘 순 없잖아요. 전 엄마니까 다시 힘을 내보기로 했습니다. 이럴 때 남편이 도와주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은데 부쩍 야근이 늘었다며 새벽이 다 돼서 집에 들어오기 일쑤였네요. 출퇴근 시간도 규칙적인 사람이
무슨 야근이 저렇게 많을까 싶었지만 그땐 남편까지 의심할 여력이 없었어요. 바쁜 남편 밥이라도 잘 챙겨줘야지, 보약이라도 지어줘야 하나, 그런 고민만 하고 있었네요. 근무를 마치고 녹초가 돼서 집에 돌아온 어느 밤, 거실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서 보니 살짝 열린 문틈 사이로 시모가 손빨래를 하고 있더라고요. 시모는 본인 손으로 본인 속옷 한 장 빨래하는 법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시간에 갑자기 빨래를 하시나 싶어 문을 열었어요. 어머니께 뭐 하시냐고 물었더니 기겁을 하고 놀라시더라고요. 아이고 깜짝이야. 넌 나 놀래 죽으라고 그러는 거야? 아휴, 간 떨어질 뻔했네. 비켜라. 들어가서 쉬어야겠다. 황급하게 도망가려는 시모 손엔 남편의 와이셔츠가 들려 있었어요. 물이 뚝뚝 떨어지는 셔츠를 기어코 등 뒤로 숨기시더군요. 세상에, 그 이 셔츠는 제가 빨 텐데 이 밤중에 손빨래를 하셨어요. 이리 주세요, 어머니. 평소라면 그냥 넘어갔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수상하잖아요. 저는 시모 손에 들려있던 셔츠를 억지로 뺏었습니다. 아직 비누 거품이 남은 셔츠 옷깃엔 립스틱 흔적이 남아있었어요. 아니, 내가 빨래하려고 들다가 내 화장품이 거기 묻었더구나. 너 힘들까봐 내가 빨아주려고 했는데 뭘 그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달려드냐? 뭐 의심이라도 하는 거야? 그거 줘라, 내가 마무리하게. 시모는 기어코 셔츠를 빼앗아 들고 나갔습니다.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본대로 남편을 의심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시모의 말대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야 하는 걸까요? 처음엔 그냥 넘어갈까 싶기도 했습니다. 남편마저 제 편이 아니었단 걸 인정할 수 없었죠. 하지만 남편은 저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제 꿈을 산산조각냈어요. 그날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5식구 둘러앉아 저녁이나 먹을까 싶어 시장도 잔뜩 봐서 현관문을 열었죠. 근데 그때 아이 울음소리와 시모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장바구니도 내팽개치고 가보니 큰아이가 울고 있고 시모가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인지 묻기도 전에 아들은 제게 진실을 고했어요. 아빠가 전화로 어떤 아줌마한테 사랑한다고 말했어. 그리고 막 웃었어. 너 자꾸 헛소리 할래? 얘가 어디서 뭘 듣고 이래? 시모는 많이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저는 일단 아이를 안고 아파트 단지 놀이터로 나왔어요.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을까? 오늘 아빠가 누구랑 통화하는 거 들었어? 아빠가 베란다에서 어떤 아줌마랑 통화하는 거 들었단 말이야. 그 아줌마한테 우나야 사랑해, 보고 싶어 이렇게 말했어. 엄마가 집에 없으면 아빠 맨날 그 아줌마랑 통화해. 맨날 사랑한다고 해. 그 아줌마 목소리가 커서 내가 다 들었어. 할머니한테 전에도 말했는데 이런 말 하면 다시는 엄마 못 본다고 해서 말 못했어. 미안해, 엄마. 아이의 말을 듣고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심장이 하늘로 솟았다가 다시 발끝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다고 우는 아이를 달래줘야 하는데 손이 떨려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간신히 울음을 그친 아이를 집에 들여보내고 몇 시간이고 놀이터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집안의 모든 문제를 덮어두고 살았던 건 가정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상처가 된다면 엄마로서 두고 볼 수만은 없었죠. 자정이 다 돼서야 집으로 들어가니 남편은 코까지 골며 자고 있더라고요. 당장 깨워서 단판을 지어야 할까 고민했지만 일단 증거부터 잡기로 했습니다. 남편 핸드폰을 조심스레 열어보니 비밀번호도 걸려있지 않았어요. 마치 저에게 보라는 듯이 놓여 있었죠. 사진첩, 메시지, SNS, 검색 기록까지 다 뒤졌더니 상상도 못할 증거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는 저를 기만하고
상간녀랑 둘만의 사랑 노름에 흠뻑 빠진 두 인간의 실체를 볼 수 있었어요. 전 그것들의 모든 대화 사진들을 증거로 수집을 했죠. 그날 밤새 울었던 것 같네요. 배신감에 치가 떨리다가도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아무런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제 얼굴이 엉망이었을 텐데 슬쩍 한번 보고는 남편은 걱정도 안 되는 듯 나보고 세수 좀 해 하고 보는 둥 마는 둥 하고 나가더군요. 더 이상 제가 알던 남편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없었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든 갚아주고 싶었습니다. 우선 아들 사랑이라면 세상 어디에서도 빠지지 않는 시모인 걸 알지만 그땐 어디에라도 털어놔야 살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당신 아들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진실을 고했습니다. 어머님, 이 사람이 바람이 난 것 같아요. 뭐야? 어제 큰애가 한 말을 듣고 아직도 그러고 있던 거야? 너네가 헛소리 좀 한 걸 가지고 출근하는 사람 놀라게 그러고 있니? 당장 가서 세수하고 오지 못해? 제가 다 봤어요. 그의 핸드폰 문자 통화기로 제가 다 봤다고요. 의부증 걸린 마누라처럼 잡돌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괜히 바깥이라는 사람 신경 쓰게 할 생각이면 그만둬라. 종섭이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의심을 해, 의심을. 어머니 그러실까봐 제가 이미 사진도 찍어놨어요. 이거 보세요. 이래도 제가 괜한 의심을 하는 건가요? 네? 말씀해 보시라고요. 시모는 제 핸드폰을 뺏어가더니 한참을 들여다보더군요. 어디 둘러댈 말을 찾고 있었겠죠. 그리고 시모는 집이 떠나가라 호통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게, 내가 너 직장 관두라고 몇 번을 말했냐? 안 사람이 밖으로 나더니 어느 남자가 좋다고 집에 붙어 있겠어? 네가 종섭을 외롭게 하니까 얘가 잠깐 한눈을 판 거겠지. 남자들 한 번씩 다 그런다. 딴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본능이라 그래. 다들 그러다 결국 마누라한테 돌아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너도 바가지 긁을 생각 말고 집안일에 더 신경 쓰도록 해라. 저 이렇게 못 살아요. 벌써 큰애도 알았잖아요. 애들 상처받는 거 두고 볼 수 없다고요. 어디 시애미 앞에서 못 살겠다는 말을 올려? 너 이때다 싶어서 건수 잡은 거지? 내 아들도 생각이 있겠지. 내 아들 달달 볶을 생각이라면 그냥 이혼해라. 시모를 모시고 산 세월이 무려 10년입니다. 아무리 고부지간이라고 하지만 10년이면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마냥 딸 같진 않아도 그래도 내 식구다, 내 가족이다 생각하시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나 봐요. 시모에게 전 그저 아들 밥이나 챙겨주고 집안일이나 거들어주는 사람이었나 봐요. 요즘 이혼이 무슨 흠이라고 이혼한다고 협박을 해? 그러면 내가 무서워서 네 편이라도 들 줄 알았어? 아서라. 우리 귀한 아들 아직 젊다 얘. 시모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사람이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되레 이성적으로 된다더니 이제 화도 나지 않았어요. 그냥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죠. 그날 직장에 병가를 내고 퇴근한 남편과 시모를 불러앉혔습니다. 말하자면 삼자 대면이었죠. 제가 캡처해둔 모든 메시지와 사진을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처음엔 이게 무슨 짓이냐며 큰 소리를 치더니 증거 앞에선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남편이 금붕어처럼 입만 뻐끔거리고 있으니 시모가 나섰습니다. 원래도 남편은 시모가 시키는 대로 하는 꼭두각시인 걸 알았지만 이 순간에도 시모 뒤에 숨을 줄이야. 시모 역시 아들을 향한 사랑이 집착 수준이었는데 그걸 간과한 거죠. 이혼할 생각이면 내가 너 시집 올 때 준 돈도 다 뱉어내라. 내가 너를 얼마나 예뻐했는데 이렇게 사람 뒤통수를 치니? 그 돈 이 집 얻는 데 다 들어갔어요, 어머님. 제가 사사롭게 쓴 거 10원짜리 한 장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바람 펴서 헤어지는 마당에 제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유책 사유는 어머님 아들 이 사람에게 있다고요.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반성이라는 거 하셔야지. 참 뻔뻔하시네요. 당신 아들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걸 아셔야죠. 어디 생사람을 잡어? 너 그거 명예훼손이야. 정 갈라서고 싶으면 이 집은 두고 너만 나가라.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네, 떠날 거예요. 하지만 어머님 생각대로는 안 되실 거예요. 전 이렇게 두 사람에게 선전포고를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또 헛소리를 시전하더군요. 그래, 내가 미안해. 미안하다고. 하지만 당신은 늘 바쁘고 나한테 관심도 없었잖아. 잠깐 외로워서 그랬던 거야. 따지고 보면 날 외롭게 만든 당신 잘못도 있어. 안 그래?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게 잘못이 있다는 말을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꺼낼 수 있을까요? 10년 넘게 시모를 모시며 아이 둘을 키운 저에게요. 그리고 갈라서도 애들은 당신 못 줘. 여자 혼자 남자애들 둘을 어떻게 키울 거야? 밤에도 근무하면서 애들 집에 혼자 두려고? 애는 내가 키우는 게 맞아. 남편이 애들까지 들먹이니 저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애들이 무슨 물건이야? 주네 못 주네 하게? 그게 네 마음대로 될 것 같아? 가정 파탄내고 바람핀 주제에 네가 애들을 키워? 그래, 법정에서 가려보자고. 결국 누구 손을 들어주는지. 이 분리수거도 안 된 인간아. 저는 그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그 길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놀라시겠지만 그때 제가 돌아갈 수 있는 가족은 아버지뿐이었어요.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나 금방 올 수 있는 친정인데 왜 그간 10년이라는 세월을 그곳에서 지냈는지. 아버지께 죄송해 집에 도착해서도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아버진 제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그저 손을 잡고 안방으로 이끄셨어요. 제 손을 이불 밑에 넣고는 한참을 어루만져 주셨죠. 네 엄마가 있었으면 우리 딸 이렇게 마음 아파할 때 항상 옆에서 위로해 줬겠지? 아빠가 미안하다. 우리 딸 미안해. 힘들 때 힘이 되어주지 못해서. 그런 말씀 마세요. 지금 아버지가 이렇게 곁에 계셔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돼요. 제가 친정 아니면 어딜 가겠어요. 아버진 하염없이 미안하다며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버지의 눈물이었어요. 내 부모를 울게 하고 내 아이에게 상처 입히는 사람들을 가족이랍시고 참고 살았다니 스스로가 너무나 바보 같았습니다. 당장 이 집으로 들어와라. 다른 건 신경 쓰지 말고 이 아빠가 다 해결할 테니까. 아니에요. 제가 해결할게요. 도무지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벌써부터 애들이고 집이고 내놓고 가라고 난리도 아니에요. 딸내미 일인데 아빠가 나서야지. 누가 나서? 넌 걱정 말고 일단 한숨 자. 애들 밥도 내가 먹일 테니까. 그날 정말 오랜만에 아무 꿈도 꾸지 않고 잠든 것 같아요. 아버지의 토닥임을 받으며 아주 어릴 적 아무런 걱정도 책임도 없던 그 시절 행복했던 저로 돌아가 긴 잠에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르고 아이들도 안정이 되자 저는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들어갔어요. 이대로 가다간 집은 물론이고 아이들도 뺏길 판이었으니까요. 남편은 끝까지 양육권을 주장하더라고요. 애는 키워본 적도 없는 장인어른과 돈 벌기 바쁜 당신이 애들 둘을 키운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마. 애들은 할머니가 안정적으로 돌보고 야근도 별로 없는 내가 키우는 게 맞아. 저는 상대도 하기 싫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하는 것조차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이혼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저를 배신하고 뒤에서 바람핀 증거를 다 모아 증거 자료로 제출했고 그 증거들은 법정에서 매우 유리하게 작용했어요. 시모는 결혼 당시 저희에게 준 돈을 들먹였지만 저 역시 결혼할 때 제가 가져간 돈과 친정 아버지가 주신 돈을 증거로 제시했고요. 아버지가 그때 이체한 기록과 시댁으로 갔던 현물들을 모두
기록해 두신 덕분이었죠. 양육권에 대한 공방은 예상보다 치열했습니다. 하지만 혹시 아이들을 뺏기지 않을까 불안에 떨던 저를 달래준 건 역시 제 아이들이었어요. 아이들에 대한 인터뷰도 진행되었는데 큰아이가 똘똘하게 할머니가 아이들을 얼마나 내버려뒀는지, 남편이 바람난 여자와 통화할 때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 다 적어서 제출했더라고요. 할머니는 저랑 동생을 돌봐준 적이 없어요. 저희는 엄마랑 살고 싶어요. 엄마랑 살 거예요. 아직 작은 아이인 줄만 알았는데 언제 이렇게 커버린 건지. 작은 아이도 씩씩하게 할머니 싫어, 엄마랑 살 거야 라고 말했다는 걸 전해 듣고 한참을 웃었네요. 저를 울리고 웃게 하는 건 이제 제 아이들 뿐이었습니다. 결국 아이들의 증언과 남편의 외도 사실이 인정되어 양육권을 지킬 수 있었어요. 상간녀 소송에 따른 위자료 역시 제게 지급하라는 명령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재산 분할 또한 시모와 남편의 바람과는 달리 유책 사유는 남편에게 있기에 제가 훨씬 더 유리하게 받아낼 수 있었어요. 양육비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요. 소송이 끝나니 얼마나 시원했는지 모릅니다. 아주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이 소송으로 인해 절망에 빠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송 이겨서 좋냐? 너 이제 보니 아주 독한 기집애로구나. 어디서 그런 발톱을 숨기고 살아왔대? 아유, 분하다 분해.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이런 수모나 당하고. 시모는 끝까지 반성은커녕 왜 본인들이 소송에 패했는지 받아들이지 못하더군요. 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식하고 본인만 아는 막대 먹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남편과 그 상간녀 사이는 어떻게 됐냐고요? 알아보니 그 상간녀도 유부녀였더라고요. 그쪽 남편에게도 당연히 소식이 전해졌고 남편 회사로 찾아가 한바탕 난리를 쳤다네요. 내 부인과 바람났다는 놈이 너야? 어디 그 잘난 얼굴 좀 보자. 남의 가정 망치고 멀쩡히 출근을 해? 남의 직장에서 왜 이러세요? 진정하시고 나가서 말씀 나누시죠. 진정?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너 참 속 편해 보인다. 남의 가정 둘 쑤셔놓고 진정하고 얘기를 나눠? 그날 남편은 꼴사납게 머리채까지 잡혀 밖으로 질질 끌려 나왔다며 아주 추접스러운 후기를 들었습니다. 누구한테 들었냐면 바로 시모한테요. 야, 네가 일러 바쳤지? 그 남자가 내 아들 회사까지 찾아와서 내 아들 얼굴에 얼마나 똥물을 튀겼는 줄 알아? 모든 회사 직원들이 알게 돼서 아예 회사를 그만둬야 할 지경이다. 너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말해보라고. 저기요 아줌마, 왜 제가 했다고 생각하시죠? 상간녀 소송했으니까 자연스레 알게 됐겠죠. 그리고 어디다 대고 전화를 하세요? 우리 이제 남인 것도 몰라요? 당신이 그렇게 그 잘난 아들 교육을 시켜서 그 모양 그 꼴인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인과응보라는 거예요. 제발 정신들 차리시고 사세요. 정말 이런 사람들이 애들 할머니 아빠라는 게 너무나도 창피하네요. 끊습니다. 전 그렇게 들을 가치가 없는 것 같아 다신 전화하지 말라고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바로 연락처 차단까지 해버렸고요. 10년을 넘게 가족으로 산 우리 가족은 이렇게 남보다 못한 사이로 갈라서게 됐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지금은 제 친정아버지가 2배로 애써주고 계세요. 아이들도 말썽 피우지 않고 아빠의 빈자리를 못 느낄 정도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진정한 제 가족은 아버지와 아이들 뿐이에요. 전 지금 직장도 정말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작은 아이가 엄마는 백이의 천사야 하고 칭찬해 주더라고요. 그걸 듣는 순간 얼마나 울컥하던지. 그래서 저는 아이들의 응원에 힘을 얻어 자긍심을 갖고 간호사 일을 하며 환자분들이 얼른 쾌유하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큰 상처를 입었지만 저는 여전히 사람은 사람만이 치유할 수 있다고 믿거든요.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은 환자분들이 이런 제 마음을 알아주셔서 저와 환자분들은 서로에게 치유받고 있답니다. 그렇게 제2의 인생을 살아가던 중 누군가가 제게 찾아왔더라고요. 형님, 저도 갈라서려고요. 저도 지금껏 참고 살았는데 이젠 도저히 안 되겠어요. 아주버님이 형님이랑 이혼한 후 얼마나 저를 쥐잡듯이 잡는 줄 아세요? 화풀이를 저한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더라고요. 저 예전에 그 며느리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빌어먹을 집구석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고 이혼 선언해버리고 나와버렸어요. 동서는 절 통해서 용기를 얻었다면서 이혼 소송 중이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은 당하지 않겠다면서 말이죠. 졸지의 그 시모라는 사람은 두 며느리를 한꺼번에 일을 처지해 봉착하고 말았어요. 동서가 이혼을 선언하니 그제서야 현실을 파악하고 하나 남은 며느리마저 이룰 수 없다며 제발 돌아와 달라고 사정을 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러게 있을 때 잘해야죠. 아마 시모는 나이 먹은 두 못난 아들들을 혼자서 삼시세끼 챙겨주느라 말년에 고생 좀 할 걸로 보입니다. 전 저만큼 마음고생했을 동서를 꼭 안아주며 이제 우리 둘 다 이 집안과 엮이지 말고 아이들 잘 키우면서 살자고 했어요. 필요한 일 있으면 언제든지 친언니라고 생각하고 연락하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우리는 형님과 동서가 아닌 언니 동생 사이가 되었네요. 길고 긴 터널을 지나 다시 제자리에 돌아왔습니다. 많은 굴곡이 있었지만 배운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이 상처들을 교훈으로 삼으며 앞으로 애들 잘 키우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는 약해도 엄만 강하니까요. 제 사연을 보고 계신 구독자님들도 항상 행복한 일들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